강지훈 이사는 와인잔을 부드럽게 흔들며 맞은편에 앉은 클라이언트에게 특유의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은 그의 비싼 시계와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성공의 상징이었다. 국내 최고의 광고 에이전시에서 최연소 마케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는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찬사와 부러움이 가득했다. 그의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세련되며 눈부시게 빛나야만 했다. 흠집이나 결점 같은 것은 용납되지 않는 잘 닦인 유리 상자 같은 세상이었다. 늦은 밤 성공적인 계약을 마친 그는 만족감에 취해 자신의 독일제 세단을 몰고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렇듯 어떤 종류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집은 그에게 안식처가 아닌 하루의 화려한 연극이 끝나고 돌아가야만 하는 무대 뒤편의 밋밋한 분장실 같았다. 그리고 그 분장실에는 언제나 이수연이라는 그의 완벽한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있었다. 그는 오늘 만났던 세련된 파트너사의 여성 임원과 아내의 모습을 무심코 비교했다. 그들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에 위치했다. 유명 디자이너가 꾸민 내부는 잡지 화보처럼 모던하고 감각적이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희미한 음식 냄새가 그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아내 이수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고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린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은 그녀의 모습을 마치 잘 관리된 쇼룸에 놓인 흠집난 가구를 보는 듯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수연은 그의 귀가를 반기며 다가와 가방을 받으려 했다. 오늘도 늦었네요. 저녁은 먹었어요?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지훈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시하고 곧장 소파로 향했다. 그는 쿠션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신경질적으로 고쳐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 제발 환기 좀 시켜.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수연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지훈의 비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기대앉아 마치 남을 보듯 아내를 위아래로 뜯어보았다. 다음 주에 회사 창립 기념 갈라 파티가 있어. 임원들은 부부 동반이 원칙이야. 그의 말에 수연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그 작은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당신 꼴을 좀 봐. 그렇게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겠어? 늘어난 티셔츠, 푸석한 피부, 신경도 안 쓴 머리. 당신은 스스로를 꾸미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 수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변명했다. 하루 종일 청소하고 당신 식사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파티에 갈 때는 제대로 준비하면 되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 지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이자 경멸이었다. 그녀가 남편의 성공을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 그림에 대한 열정, 그녀 자신의 시간, 그리고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었다. 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제대로 준비한다고?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내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 내 옆에 서는 사람은 내 지위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아야 한다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 위로 던졌다. 서류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수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지우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잔인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당신은 내게 수치야, 이수연.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당신과는 달리 내 세상에 어울리는 여자지. 이 결혼 이제 끝내야겠어. 그의 말은 천둥처럼 그녀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단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혼자 남겨진 수연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가구들,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야경,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결혼이라는 성은 남편의 잔인한 한마디에 한 줌의 재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이 서재로 사라진 후에도 이수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어 더 이상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움직여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가구, 모든 장식품에는 그녀의 손길과 시간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정성껏 가꾸니 완벽한 공간에서 철저히 이물질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베란다,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이젤에 닿았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캔버스와 말라붙은 물감들이 보였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미대 시절 그녀는 누구보다 그림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학생이었다. 그녀의 그림은 독특한 색감과 대담한 구도로 교수님의 칭찬을 독차지했었다. 수연 학생, 자네의 그림에는 사람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절대 붓을 놓지 말게.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고 그녀는 평생 화가로 살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거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야망 넘치고 자신만만했던 청년 강지훈은 그녀의 예술가적인 감성과 자유로운 영혼에 끌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고 그녀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성공하면 당신만의 작은 갤러리를 열어줄게. 당신은 마음껏 그림만 그려. 내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테니 그 달콤한 약속을 그녀는 철석같이 믿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꿈을 잠시 접어두기로 결심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훈이 대리로 승진했을 때였다. 그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고 그녀는 그의 성공을 위해 완벽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붓 대신 앞치마를 둘렀고 물감 대신 음식 재료를 만졌다. 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자발적인 희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날수록 지훈은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그녀를 자신의 그림자 속에 가두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자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던 무력감과 슬픔이 서서히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행위와 같았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지워왔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수치라는 잔인한 낙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위해 슬퍼하거나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부서진 존엄성을 지킨 채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연약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밤새 울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던 아내의 모습 대신 식탁에 단정하게 앉아 있는 수연을 마주하고 당황했다. 그녀는 밤을 샌 사람답지 않게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가 서명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수연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했어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대신 우리가 처음 신혼집을 얻을 때 내가 냈던 보증금, 그리고 내 개인 물건들만 가져가겠어요. 그 보증금은 그녀가 결혼 전 자신의 그림들을 팔아 마련했던 그녀의 꿈과 열정이 담긴 돈이었다. 지우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침착함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좋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지. 정말 혼자서 괜찮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경멸적인 동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그녀의 오래된 스케치북, 그리고 먼지 쌓인 이젤과 화구들을 챙겨 넣었다. 그녀의 모든 과거이자 유일하게 남은 미래였다. 그녀는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녀의 고요한 퇴장은 지훈에게 그 어떤 비난이나 절규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완벽한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그는 이상하게도 텅 비어버린 듯한 불쾌한 승리감을 느꼈다. 이혼 후 이수연의 세상은 색을 잃었다. 그녀가 새로 얻은 작은 오피스텔은 강남의 펜트하우스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야경 대신 옆 건물의 잿빛벽만 보였고, 고급 가구 대신 최소한의 생필품만이 횡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훈에게서 받은 돈은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계획도 의욕도 없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잠을 자는 것도 깨어 있는 것도 아닌 흐릿한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짐 가방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다. 수년 만에 잡아보는 연필의 감촉은 낯설면서도 이상한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라 그저 방 안의 작은 테이블, 시든 화분, 창밖의 밋밋한 풍경 같은 것들을 닥치는 대로 그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손은 서툴렀지만 연필심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과 나누는 첫 번째 대화였다. 점차 그녀는 바깥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을 피해 고궁이나 한적한 공원을 찾아다녔다. 가을이 깊어가는 공원은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웠고 그 풍경은 마치 그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수백 년 된 고목의 뒤틀린 줄기를, 바람에 흩날리는 마지막 잎사귀를,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을 화폭에 담았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잠시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도 버림받은 여자도 아닌 그저 세상을 관찰하는 한 명의 예술가일 뿐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서울 숲의 한적한 구석에 앉아 스케치에 몰두하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한 남자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윤태호, 한때 패션 사진계의 전설이었지만 돌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남자였다. 그는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든 채 뷰파인더 너머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윤태호의 눈에 비친 것은 그녀의 그림이 아니었다. 바로 이수연이라는 사람 그 자체였다. 그는 수많은 톱 모델들의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을 렌즈에 담아왔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그들과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깊은 슬픔과 상처가 새겨져 있으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얼굴. 꾸며지지 않은 날 것의 감정이 그녀의 모든 표정에 묻어 있었다. 윤태호의 예술가적 직감이 속삭였다. 저 여자는 보석이다.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원석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에 놀란 수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실례합니다.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만 윤태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당신의 얼굴에 담긴 이야기가 시선을 뗄 수가 없군요. 저는 사진을 찍는 사람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당신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수연은 당황했다. 그녀는 그를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외모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던 그녀에게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찍고 싶다는 말은 기분 나쁜 농담처럼 들렸다. 수연이 거절하며 일어나려 하자 윤태호는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윤태호라는 이름 석자와 작은 스튜디오 주소만 적혀 있었다. 미대생이었던 수연은 그 이름을 알아보았다. 전설적인 사진작가.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윤태호는 그녀의 반응을 읽고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상업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상은이라는 주제로 개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의 얼굴을 담고 싶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저는 그 주제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모델이 되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 작품의 일부가 되어달라는 제안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제 막 외모에 대한 세상의 평가로부터 도망쳐 나왔다. 다시 카메라 앞에 서서 누군가의 시선 아래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 감사하지만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스케치북을 챙겨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윤태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를 쫓아가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온 수연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윤태호와의 만남은 잔잔했던 그녀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다. 잊어버리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지만 그녀는 명함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의 말, 당신의 얼굴에 담긴 이야기, 처음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외모에서 아름다움이나 추함이 아닌 이야기를 발견해 준 것은 그것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기묘한 설렘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메마른 삶에 아주 작고 예상치 못한 가능성의 씨앗 하나가 떨어지고 있었다. 윤태호의 명함은 이수연의 작은 테이블 위에서 며칠 동안이나 그녀를 괴롭혔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낯선 세계로의 초대장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거울 속에는 전 남편이 그토록 경멸했던 생기 없고 평범한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움츠러든 어깨, 관리하지 않아 푸석해진 피부,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공허한 눈동자.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감히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두려웠다. 다시 한번 외모로 평가받고 상처받는 것이 끔찍하게 무서웠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잊고 살았던 열정과 재능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세상이, 그리고 한 남자가 멋대로 매긴 가치 평가에 맞서 자기 자신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며칠간의 깊은 고뇌 끝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윤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작가님, 저번에 공원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제안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불사조처럼 자신의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다. 윤태호의 스튜디오는 그녀가 상상했던 화려한 패션 스튜디오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곳은 마치 예술가의 아틀리에 같았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사진집과 철학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다른 쪽에는 빈티지 카메라들과 그의 흑백 사진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상업적인 화려함 대신 예술에 대한 깊은 고뇌와 철학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그 분위기는 수연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윤태호는 그녀에게 진한 화장이나 화려한 의상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의 트레이닝 방식은 철저히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수연에게 몇 시간이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바로 세우는 법부터 가르쳤다. 모델의 자세는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오, 자신의 공간을 온전히 장악하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 있다는 선언이지. 어깨를 펴시오. 수년간 당신을 짓눌러왔던 모든 것들을 떨쳐내듯이. 그의 나직한 목소리는 그녀의 굽었던 등을 서서히, 그리고 단단하게 펴주었다. 그는 카메라를 든 채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 행복했던 기억, 아팠던 상처, 분노, 그리고 아주 사소한 기쁨까지. 그는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모든 감정들을 끄집어냈다. 카메라를 평가하는 심판관으로 보지 마시오.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야 해. 렌즈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억지로 포즈를 취하지 말고 그냥 당신 자신이 되시오. 그의 지도 아래 수연은 카메라 앞에서 점차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진짜 자신과의 조우였다. 마침내 첫 번째 촬영 날이 밝았다. 스튜디오에는 최소한의 조명과 흑백 배경뿐이었다. 거대한 촬영팀 대신 오직 윤태호와 수연, 그리고 그녀의 본연의 모습을 살려줄 최소한의 메이크업을 해주는 아티스트 한 명뿐이었다. 처음 카메라 앞에 선 수연의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하지만 윤태호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가 감정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지난 결혼 생활의 아픔과 배신감을 떠올리며 눈빛이 변하는 순간을 포착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 순간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분노로, 다시 체념으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고요함으로 변화무쌍하게 빛났다. 며칠 후 윤태호는 그녀를 다시 스튜디오로 불렀다. 암실에서 막 현상한 커다란 흑백 사진 몇 장이 벽에 걸려 있었다.
수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사진 속의 여자는 분명 자신이었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모습이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예쁘다고 할 수 없는 얼굴. 하지만 그 안에는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강렬한 힘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낸 생존자의 얼굴.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의 얼굴이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사진 위로 손을 뻗어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 이혼 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은 안도감과 스스로의 가치를 비로소 인정하게 된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보잘것없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수연 그 자체로 온전하고 강인한 한 명의 인간이었다. 제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다시 태어났다. 윤태호는 수년간의 침묵을 깨고 이수연의 사진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상업적인 패션 잡지가 아닌 가장 권위 있는 예술 사진 갤러리의 기획전에 작품을 출품했다. 그는 수연의 가치를 패션이 아닌 예술의 영역에서 먼저 인정받게 하고 싶었다. 그의 의도는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상은이라는 제목으로 출품된 수연의 흑백 초상 연작은 전시회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평론가들은 사진에 담긴 압도적인 감정의 깊이와 피사체의 강렬한 존재감에 찬사를 보냈고, 베일에 쌓인 사진 속 모델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다. 예술계에서 시작된 파문은 곧장 하이 패션 업계로 번졌다. 날고 기는 모델들은 지겹도록 봐왔던 패션 에디터들과 디자이너들은 사진 속 여인의 독보적인 아우라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아름답지만 영혼은 텅 비어 있는 마네킹이 아닌 진짜 이야기를 가진 얼굴에 목말라 있었다. 그중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국내 최고의 모델 에이전시 HS 모델의 대표 한선주였다. 그녀는 날카로운 사업가적 감각으로 수연의 예술적 매력 뒤에 숨겨진 엄청난 상업적 잠재력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윤태호의 스튜디오를 찾아냈다. 한선주 대표는 윤태호 그리고 이수연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감상적인 미사여구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윤 작가님의 작품은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에게서 작품을 넘어선 하나의 브랜드가 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인형처럼 뜯어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파트너를 대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수연에게 업계 최고의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내밀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예명을 제안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르네, 루이나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이수연이라는 과거는 여기에 두고 이제 르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수연은 망설였다. 상업 모델의 세계는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피상적인 세계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윤태호와 한선주는 그녀를 설득했다. 르네 씨, 당신은 세상의 미적 기준에 당신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새로운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그 말에 수연은 마음을 굳혔다. 이것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더 큰 무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지막 여정의 완성이었다. 그녀는 계약서에 르네라는 새로운 이름을 서명했다. 에이전시에 들어간 르네의 앞에는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십 명의 젊고 아름다운 모델들 사이에서 30이 넘은 나이의 신인인 그녀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어린 모델들은 그녀를 운 좋게 사진 한 장 잘 찍은 아줌마라며 뒤에서 비웃었고 그녀의 깊이 있는 분위기를 우울한 표정이라며 폄하했다. 한 피팅 현장에서는 한 신인 모델이 고의로 그녀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유치한 괴롭힘도 있었다.
하지만 르네는 그들의 유치한 질투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고된 워킹 연습, 혹독한 신체 단련, 그리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포트폴리오 촬영. 이 모든 과정은 과거 남편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이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이자 단련이었다. 윤태호에게서 배운 프로페셔널리즘과 내면의 힘은 그녀를 다른 모델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는 까다로운 포토그래퍼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했고 어떤 콘셉트든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해냈다. 그녀를 무시하던 스태프들 사이에서 점차 그녀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그의 새로운 연인 오유라와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새로 출시된 명품 시계, 곧 있을 사교계 파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십으로 채워졌다. 오유라는 최근 자신보다 잘 나가는 신인 여배우에 대한 질투를 늘어놓았다. 지훈은 이런 가볍고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하며 자신의 완벽한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잡지를 넘기다가 윤태호의 사진전에서 화제가 된 신비로운 얼굴에 대한 작은 기사를 보았다. 하지만 그는 사진을 대충 훑어보고는 별 관심 없이 페이지를 넘겨버렸다. 르네라는 이름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다. 르네에게 첫 번째 중요한 시험대가 찾아왔다. 서울 패션위크의 메인쇼를 장식할 국내 최고 디자이너의 캐스팅 현장이었다. 수백 명의 모델들이 오디션에 참가했고 분위기는 살벌했다. 젊은 모델들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는 눈치였다. 마침내 르네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가 런웨이를 걷기 시작하자 소란스럽던 장내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그저 걷는 것이 아니었다. 윤태호가 처음 발견했던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온몸으로 뿜어내며 공간을 장악했다. 완벽주의자로 악명 높던 디자이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오직 그녀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르네의 첫걸음은 이제 거대한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서울 패션위크의 피날레 무대.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모든 조명이 런웨이의 끝에 집중되었다. 마침내 르네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디자이너의 컬렉션 중 가장 중요한 의상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옷을 보여주는 마네킹이 아니라 옷에 영혼을 불어넣는 예술가처럼 보였다. 그녀의 워킹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고요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쇼가 끝나고 그녀가 마지막 포즈를 취했을 때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다음 날 모든 패션 매체의 헤드라인은 르네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패션 위크의 성공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한선주 대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르네를 단순한 모델이 아닌 하나의 아이콘으로 브랜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르네를 젊은 아이돌 스타들과는 다른 노선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신비롭고 예술적이며 아무나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했다. 르네는 보그, 바자, 엘르와 같은 최고의 패션 잡지들의 커버를 연달아 장식했고 최고의 포토그래퍼들과 함께 단순한 화보가 아닌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다. 정점은 세계적인 프레스티지 브랜드 에클라의 새로운 뮤즈로 발탁되었을 때였다. 에클라는 시대를 초월하는 우아함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그들의 모델이 된다는 것은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은 그녀의 위상을 단숨에 톱클래스로 끌어올렸다.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에클라의 캠페인 광고는 전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공개되었다. 파리의 고풍스러운 저택을 배경으로 르네는 그녀 특유의 깊은 눈빛과 고혹적인 분위기로 화면을 장악했다.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는 르네의 무대가 되었다. 강남역 사거리의 가장 큰 빌딩 외벽에 그녀의 얼굴이 걸렸고 버스와 지하철 광고판 그리고 TV 프라임 타임대의 광고는 온통 그녀의 차지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독보적인 분위기에 열광했고 르네라는 이름은 고급스러움과 품격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이수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아름다움의 아이콘 르네였다. 바로 그때 강지훈의 마케팅 에이전시는 사활을 건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에클라의 차기 글로벌 캠페인 경쟁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이 계약을 따낸다면 그의 에이전시는 업계 최고의 자리를 굳히는 동시에 그 자신도 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몇 달 동안 이 프로젝트에만 매달리며 팀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첫 번째 불길한 조짐은 전략 회의실에서 나타났다. 팀원이 에클라의 현재 캠페인 분석을 위해 자료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르네의 얼굴. 지훈은 순간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낯선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눈에 익었다. 하지만 그는 일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 그는 그저 모델의 카리스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프레젠테이션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르네는 그의 일상 속으로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사무실 창밖 빌딩에 걸린 그녀의 광고판, 오유라와 함께 저녁을 먹는 레스토랑의 TV 광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잡지 표지. 그는 그녀를 피할 수 없었다. 볼 때마다 불쾌한 기시감은 점점 더 짙어졌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집요하게 뜯어보기 시작했다. 깊고 슬퍼 보이는 저 눈빛, 굳게 담은 입술의 모양, 그리고 그가 한때 촌스럽다고 핀잔을 주었던 목의 작은 점까지. 설마 아닐 거야.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결전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루 앞둔 날 밤, 그는 최종 점검을 위해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는 경쟁사 분석을 위해 에클라와 모델 르네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 심층 인터뷰 기사를 발견했다. 그녀의 성장 과정과 철학에 대한 긴 기사였다.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그녀의 본명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었다. 이제는 이수연이라는 이름 대신 르네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기억되고 싶다. 이수연. 그 이름은 망치처럼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르네의 사진들을 다시 클릭했다. 화면 속에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슈퍼모델 르네,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서 초라하고 자신감 없던 아내 이수연의 모습. 두 이미지가 겹쳐지며 하나의 얼굴이 되었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이 추하고 쓸모없다고 버렸던 아내가 이제는 온 세상이 찬사를 보내는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필이면 자신의 경력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얼굴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밤늦도록 사무실에 홀로 남아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소유욕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집어삼켰다. 어떻게 그녀가, 내가 버린 초라한 아내가 저렇게 눈부신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위스키병을 통째로 들이켰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귀가를 기다리던 오유라는 술에 취해 전 부인의 이름만 중얼거리는 그의 모습에 분노를 터뜨렸다. 두 사람의 완벽해 보였던 관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에클라와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끝장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자신이 경멸하며 내쫓았던 전 부인을 모델로 한 마케팅 전략을 발표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지독한 고문이었다.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일은 이제 끔찍한 악몽이 되었다. 그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다. 최종 리허설에서 그의 발표는 엉망이었고 팀원들은 불안한 눈으로 리더의 갑작스러운 추락을 지켜보았다. 결전의 날, 에클라, 서울 본사의 회의실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미니멀하지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강지훈과 그의 팀원들은 한쪽에, 맞은편에는 냉철해 보이는 유럽 본사 마케팅 이사를 포함한 에클라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지훈은 마른 입을 축이며 간신히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점검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르네가 그녀의 에이전트인 한선주 대표와 함께 들어섰다. 브랜드의 공식 뮤즈로서 최종 에이전시 선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다.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장악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지훈이 알던 이수연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면 속 이미지가 아닌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현실이었다. 마침내 과거와의 대면이 시작되었다. 르네는 지훈을 발견하고 아주 잠시,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짧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이내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한 표정으로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에 강지훈은 그저 또 다른 광고 회사의 발표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아니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닿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가 밤새도록 외웠던 발표 내용은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의 발표는 재앙이었다.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렸고 화려한 제스처는 불안하게 허공을 헤맸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도, 그렇다고 시선을 피할 수도 없었다. 한때 청중을 사로잡던 매력적인 임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는 초라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그의 팀원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질의응답 시간에 에클라의 이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르네를 향해 지훈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르네는 잠시 지훈을 바라본 뒤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흥미롭지만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진정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지나치게 상업적인 접근은 에클라가 쌓아온 고유의 이미지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녀의 비판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파괴적이었다. 그녀는 단 몇 문장으로 그의 모든 전략을 무너뜨렸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지훈의 팀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회의실을 나서며 지훈은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를 붙잡았다. 수연 씨, 그가 그녀의 옛 이름을 부르는 순간 르네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한선주 대표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 저희 아티스트의 이름은 르네입니다. 업무적인 용건이 있으시면 회사로 공식적으로 연락 주시죠. 르네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지나쳐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강지훈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을 자신이 가장 쓸모없다고 여겼던 여자의 손에 의해 잃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만취했다. 집에 돌아온 그를 기다린 것은
오유라의 날카로운 비난이었다. 당신 아직도 그 못생긴 전 부인 못 잊었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의 완벽했던 새로운 삶의 성벽에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에클라 프레젠테이션의 실패는 강지훈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회사로 돌아온 그를 기다린 것은 동료들의 위로가 아닌 싸늘한 실망과 은밀한 조롱의 시선이었다. 그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친 무능한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회장은 그를 공식적으로 질책했고 그의 손에 있던 모든 주요 프로젝트는 다른 팀으로 넘어갔다. 한때 회사의 가장 빛나는 별이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한직으로 밀려난 신세가 되었다. 그의 자존심과 명성은 산산조각 났다. 일터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그는 병적으로 르네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다. 사무실에 앉아 하루 종일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고 그녀가 나온 모든 잡지 기사와 인터뷰, 사진들을 미친 듯이 찾아보았다. 그는 그녀가 출연한 TV 광고를 수십 번씩 돌려보며 자신이 알던 이수연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것은 그리움이나 애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손으로 버린 존재가 어떻게 감히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빛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노와 질투, 그리고 비참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거대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어리석은 시도를 시작했다. 그는 매일같이 HS 모델 에이전시로 익명의 거대한 꽃바구니를 보냈다. 하지만 꽃은 번번이 정중하게 거절되어 반송되었다. 그는 밤을 새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에이전시에 전화를 걸면 전문적인 비서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막아설 뿐이었다. 그는 마치 스토커나 미치광이 팬 취급을 당했다. 그 굴욕감은 그의 이성을 더욱 마비시켰다. 그의 집착은 오유라와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한 사교 모임에서 누군가 르네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자 지훈은 갑자기 발작적으로 화를 내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오유라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며칠 뒤 그녀는 그의 서재 컴퓨터에서 온통 르네의 이름으로 가득한 검색 기록을 발견하고 말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 여자한테 미련을 가질 거야? 당신이 차버렸다며. 근데 왜 아직도 그 여자 사진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지훈은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오유라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경멸과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원했던 건 성공한 강지훈이었어. 근데 지금 당신 꼴을 봐. 회사에서는 잘리고 밤마다 술에 취해서는 촌스러운 전 부인 이름이나 부르고 있잖아. 정말 한심해. 그녀의 잔인한 말 속에서 지훈은 비로소 그녀의 본질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과 지위, 그리고 그가 제공하는 호화로운 삶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녀의 사랑 역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오유라의 독설은 오히려 지훈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문득 과거의 이수연을 떠올렸다. 그가 아직 대리 직급으로 밤샘 근무를 밥 먹듯이 하던 시절, 묵묵히 그의 건강을 챙겨주던 그녀의 모습, 그의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기뻐해주던 따뜻한 미소. 그들의 시작은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돈이나 지위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유대와 온기가 있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내던지고 아름답지만 텅 빈 껍데기 같은 환상을 좇았던 것이다. 그날 밤 오유라는 자신의 명품 가방들을 챙겨 미련 없이 그 집을 떠났다. 화려한 가구들로 가득 찬 펜트하우스에 다시 홀로 남겨진 강지우는 극심한 고독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비참하고 외로웠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르네의 사진을 보았다. 당당하고 우아하며 이제는 결코 그가 닿을 수 없는 세계의 사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와 역사, 그리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소파에 쓰러져 태어나서 처음으로 통렬한 후회의 눈물을 터뜨렸다. 그의 허상뿐인 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한국 패션계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코리아 패션 어워즈의 밤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레드카펫 위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스타와 패션계 거물들이 모여들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르네였다. 그녀는 오직 그녀만을 위해 제작된 짙은 남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밤하늘에 별을 수놓은 듯한 드레스는 그녀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극대화했고, 그녀가 레드카펫에 발을 디딜 때마다 주변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이 밤의 진정한 주인공이었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허름한 술집 구석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낡은 텔레비전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연이은 업무 실책과 무단 결근으로 그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화면 속에서 여신처럼 빛나는 르네의 모습과 술에 취해 남루해진 자신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절망과 함께 그녀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릎 꿇고 빈다면 그녀가 과거의 이수연으로 돌아와 줄 것이라 믿었다. 시상식의 하이라이트, 올해의 모델상 시상 순서가 되었다. 쟁쟁한 후보들의 이름이 불리고 카메라는 긴장된 표정의 후보들을 차례로 비추었다. 르네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을 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마침내 수상자의 이름이 발표되었다. 2025년 올해의 모델상 수상자는 르네입니다. 장내에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객석에 앉아있던 윤태호 작가와 한선주 대표는 뜨거운 눈으로 천천히 무대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황금빛 트로피를 건네받은 르네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고 단단했다. 먼저 제 자신조차 저를 믿지 못할 때 저의 가치를 발견해 주신 윤태호 작가님과 제가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한선주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객석을 향해 그리고 카메라 너머의 세상을 향해 말을 이었다. 이 상은 단지 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들어본 모든 분들,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져야 했던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복수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세상에 대한 메시지였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다른 누군가가 평가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만의 시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함부로 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녀의 말은 시상식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시대를 대변하는 강인한 여성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애프터 파티, 르네는 축하 인사를 건네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아하고 침착했다. 바로 그때였다. 파티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경호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술에 잔뜩 취해 몰골이 엉망이 된 강지훈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파티의 중심에 서 있는 르네를 발견했다. 그는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는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망가진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제발 용서해줘. 나한테 다시 돌아와줘. 제발. 난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의 구차하고 비참한 절규는 파티장의 음악 소리를 뚫고 모든 사람들의 귀에 밝혔다. 르네는 자신의 발 아래에서 망가져 버린 남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도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마치 길에서 처음 보는 행인을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그의 손을 뿌리치듯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을 뿐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전문 경호팀이 신속하게 그를 둘러싸고 파티장 밖으로 끌어냈다. 모든 상황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지만 돌이킬 수 없는 스캔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르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다가온 한선주 대표를 보며 나직이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가요. 그녀는 조금 전에 소동은 없었다는 듯 당당하게 고개를 든 채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오만함이 치러야 할 대가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영원히 박제될 비참하고 돌이킬 수 없는 굴욕이었다. 시상식 다음 날 연예계는 강지훈의 추태로 발칵 뒤집혔다. 톱모델 르네, 전 남편의 비참한 무릎 사과, 추락한 마케팅 이사, 스토커로 전락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다. 그가 무릎 꿇고 울부짖는 영상은 온라인상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대중의 반응은 르네를 향한 압도적인 지지와 강지훈을 향한 조롱과 비난으로 나뉘었다. 그는 전 국민적인 웃음거리이자 자신의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상징이 되었다. 폭풍의 중심에 선 르네는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언론의 관계를 피해 윤태호 작가의 한적한 스튜디오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에게 외부 세계로부터의 안전한 도피처이자 마음의 안식처였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에 작은 정원을 내다보았다. 한선주 대표는 곁에서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프로페셔널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아티스트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간결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윤태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은가? 그의 질문은 그녀의 경력에 대한 걱정이 아닌 그녀의 내면에 대한 염려였다. 르네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젯밤 무릎 꿇은 강지훈을 보았을 때의 감정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통쾌하거나 기쁘지 않았어요. 사실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그는 더 이상 제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낯설고 가여운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한때 활활 타오르던 증오와 분노는 이제 한 줌의 재조차 남지 않고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텅 빈 동정심뿐이었다. 윤태호는 그녀의 성숙한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르네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대답을 내놓았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제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걸요. 정말 중요했던 용서는 따로 있었어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말을 이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했어요. 그가 저를 가치 없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던 과거의 저를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며 살아왔던 눈먼 이수연을 이제는 제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용서가 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마침내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와 자기 자신과의 완전한 화해에 도달한 것이었다. 강지호는 그 후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그는 재기하지 못했다. 술에 의지하며 망가진 삶을 연명하던 그는 어느 날 밤한 허름한 식당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르네가 출연한 에클라의 새로운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소주잔을 입에 털어넣었. 그는 자신이 버렸던 여자가 만들어낸 눈부신 세상 밖에서 영원히 과거에 갇힌 유령으로 남겨졌다. 그것이 그의 이야기에 대한 세상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몇 달 후 르네는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일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다. 목적지는 그녀가 학창 시절부터 꿈꿔왔던 피렌체였다.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보고 낯선 거리를 자유롭게 거닐고 싶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것은 고독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충만한 자유였다. 그녀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서서히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눈부신 햇살이 창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르네는 눈을 감고 그 햇살을 온전히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도 현재의 성공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으로 온전했다. 그녀의 입가에 평화롭고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을 잃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용서를 베풀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재탄생은 완벽하게 끝이 났고 이제 그녀 앞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려나갈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